네,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마치고 청와대로 복귀해 업무를 시작합니다. 국외뿐 아니라 국내에도 굵직한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각종 현안에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교수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휴가를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 복귀를 했습니다. 외교 안보 등 여러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요. 아무래도 선결 과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아무래도 코리아 패싱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은 사실 영어에는 없는 말인데 네, 그렇죠. 언제부터 예. 이렇게 막 그 언론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한반도를 둘러싼 이 이제 안보 위기 여기에서 우리 한국이 배제될 수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일단.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 그리고 제재를 같이 병행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 한미 정상회담 때도 얘기를 했고 G20 회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른바 베를린 구상 때도 그것을 밝혔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북한이 또 ICBM급 미사일을 쏘니까 네. 우리 정부가 대단히 곤혹스러워진 것만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이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전 충분히 있다고 보고 또 북한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상대를 우리가 아닌 미국으로 설정을 하고 있잖아요. 이른바 이제 그게 통미봉남이라는 거잖아요. 미국과 통하고 우리 남한은 봉쇄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도 북한하고 얼마든지 대화를 또 틀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지금은 미국 내에서는 대화론보다는 강경론이 지금 힘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 속에서 미중 간에 또 북미 간에 또 중국은 우리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우리와는 잘 대화를 안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대화를 안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우리를 좀 외면한 입장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대단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야당과도 협조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 정부도 우리 대한민국의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이 지금 현재 이 남북한 상황 속에서 안보 위기 속에서 어떻게 구축해 나갈 것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딱 이렇게 딱이 우리 정부도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뭐 현재로서 정확한 해법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가 뭔가 우리의 레버리지 효과를 갖기 위한 그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이것이 이제 근본적인 이제 어떤 과제인데 휴전협정의 당사자가 우리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의 윌리엄 해리슨 제독 그리고 북한의 남일 대장 그리고 중국군 이렇게 3자가 협의해서 휴전협정이 체결이 됐고 53년 7월 27일 날 체결이 된 겁니다. 북한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휴전협정 당사들끼리 모여서 한국의 휴전을 평화협정 체제로 바꾸고 그다음에 주한미군 철수를 하라. 코리아 패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을 왕따시키겠다는 북한의 전략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미국과 우리가 한미 상호 방위 조약과 한미 동맹의 굳건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최근에 사드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은 아니지만 좀 이 트러블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중국이 또 이것을 이용하고 북한이 또 이것을 이용한 그런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이것을 앞으로 어떤 것이 더 우선인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지 등거리적으로 이것도 아니고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놓쳐서 결국은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왕따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한 거라고 봅니다. 네. 문 대통령 돌아오는 대로 그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 가질까요? 전화 통화 해야 되겠죠. 지난번 28일 날 그 북한이 그 미사일 발사하고 난 다음에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통화를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이 통화를 안 해서 뭐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았잖아요. 지금 이 코리아 패싱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왜 통화를 안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통화하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튼 이 상황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이 네. 뭔가 주도적으로 이걸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구조적으로 일단 북한이 지금 ICBM은 우리 한국보다는 미국을 의식한 무기잖아요. 어쨌든 물론 우리에게도 위협이 되죠, 당연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과의 어쨌든 지금 굉장히 그 최고조로 지금 이 위기가 치닫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게 언제 대화로 바뀔 수도 있어요. 지난 1994년도의 제네바 합의도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속에서 제네바 합의가 도출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지금 우리 정부가 뭔가 확실한 키를 잘 갖고 있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북한에게 네.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라는 이 대화의 끝에 대한 믿음은 줘야 돼요. 네. 끝까지 우리도 같이 계속 강경론을 치닫게 된다면 정말 확 대화 국면으로 바뀌었을 때 우리 정부가 오히려 더 소외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리아 패싱 이걸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이건 하나의 그
지금 제가 설명하신 것처럼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네. 그 당시에 그 휴전 협정 때도 그랬습니다만 현재의 미국과 북한과의 대립 갈등 구도 속에서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우리가 감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도 응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도 그러나 언제든지 대화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입장을 끝까지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을 만약에 우리가 같이 강경론 일색으로 가버리면은 네. 나중에 대화 국면에서 우리가 그야말로 배제될 수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네, 외교 문제가 일단 가장 선결적 조건인 것에서는 두 분 모두 네. 용인을 하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부터 휴가라고 합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이 국내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치권에서는 현재 이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발표 내용을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이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해야죠.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지금 보도에 의하면은 30개 팀 정도 운영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3,000명 정도를. 네. 거기 들어간 예산도 2012년도인가에는 뭐 30억이 들어갔다는데 이것을 지금 야당도 국민의당하고 이제 뭐 바른정당은 좀 결이 달라요. 자유한국당은 결이 다르긴 한데 네. 이 부분을 뭐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시기상으로 예민한 시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지금 시기적으로 민감하다는 얘기는 아마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그 파기 환송심이 30일 날 열려요. 네. 그때 이것을 뭔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영향을 이런 줄 수 걸 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이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 그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어쨌든 그런 사실이 드러났으면 수사해야죠. 그 사실 국가정보원이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인데 이렇게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면 2011년도에 그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도 이렇게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SNS의 그 어떤 그 장악력 그리고 어떤 그 영향력을 분석한 보고서를 청와대 보고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들을 수사 안 할 수 없죠. 검찰로서는 당연히 수사해서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네. 어쨌든 상당한 부분이 드러난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국정원 내부의 어떤 조사로 밝혀진 건데 수사 결과로 분명히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저는. 네. 국정원의 댓글 부대 운영 또 조직적 여론 조작이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된 건데요. MB 측에서도 이랬대요. 그렇게 할 일이 없냐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는데 이거 검찰 수사에 있어서 어떤 뭐 의견을 표출한 걸까요? 뭐 나쁜 것은 없애고 그리고 환부를 되려는 것이 개혁 아니겠습니까? 국정원도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국가의 정보 기구고 이것이 공개되면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전 국민이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폐가 있다면 그것은 청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래야만이 국가기구도 올바른 어떤 기능을 할 수가 있고 다만 지금의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 잘못하면 이명박 정권은 벌써 이제 10년 전 정권 아니겠습니까? 전 정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수 정권이라는 그런 이제 태생적인 그런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정치권에서 받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 한국당 보수와 진보를 표방하는 정당들이 이것을 받아서 또 정치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인 싸움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과거에 쭉 이어져 왔던 어떤 과거사 문제를 가지고 과거 정권과 현 정권의 어떤 과거사 정권 뒤집기 이런 뭐 역사 바로 세우기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정치사에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이버라는 것은 국제 전쟁만큼 상당히 아주 고차원적으로 지금 진행돼 있고 네. 특히 중국과 북한의 사이버 전력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크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이걸 맡아서 사이버 전략팀을 운영하는데 대부분은 북한과 중국을 맞아서 지금 국정원 내부의 상황판에 들어가 보면 중국 삼둥반도 밑에서 쏘아 올리는 수많은 전자파들이 지금 우리 국정원에서 이것을 다 방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이것이 필요한 오랫동안 어떤 누적된 전략적인 자산이고 정보 자산이다. 그러나 뭐 물론 이것이 이제 사이버 외곽팀이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직원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하다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그거에 대한 댓글은 달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일정 부분 잘못한 거 그것이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잘못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징계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고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정보기구 전체의 어떤 팩트가 노출되는 네. 그런 것은 국가적으로 상당히
좀 어떤 실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인 댓글 부대 이런 네. 실체가 드러나면서 검찰 조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수사 범위 어디까지 확대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 지금 그 보도를 보면 네. 벌써 한 10년 전에 일어난 10년에서 8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인터넷을 추적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지금 원세훈 국정원장이 계속 수사를 받아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원세훈 원장은 이것을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계속 헛바퀴를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이것이 이것을 작성한 사람이 어떤 국정원의 본질적인 기능과 다른 역할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될 텐데 그러나 그 대신 작성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끄집어내서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잘못하면 네. 이것이 정치권의 공방으로 시작해서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최 교수님, 수사 범위 관련해서요. 이제 원전 원장의 그 윗선 여부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그 예측하세요? SNS를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네. 이 문건이 청와대에 보고됐기 때문에 2011년도에 청와대가 이런 어떤 SNS를 활용하라 뭐 이런 지시를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 나온 지금 사실에 의하면 청와대에서 그런 회의가 있었고 그런 내용이 네. 아마 그런 것들이 국정원에 전달돼서 국정원에서 그런 SNS에 대한 영향력 분석 및 뭐 고려사항이라는 그 문건을 보고했다라는 것까지 나와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청와대가 지시를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네. 청와대가 지시를 했다면 그건 뭐 대통령 지시라고 추론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어디까지 이제 확대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대통령이나 청와대 지시로 이루어졌다면 당연히 조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국정원은 민정수석실 소관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민정수석실 수사할 수가 있게 될 것이고 또 그 SNS 장악 문건이 정무수석실에 보고가 됐다라는 그런 사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청와대에 대한 그 당시 이명박 정부 청와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 정권이죠. 네.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대한 그 수사는 불가피하다. 그것을 밝히지 않으면은 이 국정원 댓글 사건, 민간인을 이용한 댓글 부대를 운영하는 것은 밝히기가 어려울 거예요. 네. 2011년도에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그 정치권의 동향을 파악한 거라든지 그 당시 야당들의 어떤 정치인들 그때 나온 얘기하면 손학규, 우상호, 박원순 시장, 전 시장 그때 시장 후보죠. 이런 네. 사람들에 대한 그 파악을 했다라는 거예요. 동향 파악을. 그렇다 이거는 전형적인 정치 개입이죠. 정치 개입이라는 거는 국정원법 위반인 것이고 직권남용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수사 안 한다면은 그야말로 지금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내세우고 있는데 그걸 알면서 그냥 넘길 수는 없는 노래 아니겠어요? 이걸 가지고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정치 공세다 역으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국정원 댓글 수사로 곡절을 겪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지휘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정원과 오랜 또 악연이 있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윤석열 중앙지검장 너무 일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의 어떤 탄핵과 관련해서 최순실 국정농단 이것도 꾸준히 수사를 해오고 특검 수사를 하다가 이번에 중앙지검장으로 간 것도 마찬가지로 공소유지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전 중앙지검장을 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리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어떤 결과에 나오냐에 따라서 상당히 현 정권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매달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한 단계 더 앞으로 가서 이명박 정권까지 이명박 박근혜 두 정권에 걸쳐서 이것을 모두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맡는다는 것 이것은 뭐 악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큰 이 일을 윤석열 지검장한테 이것을 맡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걱정이 되고 네. 물론 뭐 혼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밑에 검사들이 하는데 검사는 물론 뭐 과거에 그런 비리를 캐고 그거에 대해서 재단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국민들의 여러 가지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하는 법적인 갈등 이런 것도 다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물론 마지막에 정치권이 잘못한 것은 검찰 그리고 법원으로 가지만 이런 것들이 물론 정권이 교체기 위해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이런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네. 이런 것들도 하루속히 빨리 종결을 해서 이제는 검찰도 검찰 나름대로 본원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법원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국정원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뭐 정치 개입을 한 것이 국정원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지시해서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는 정치적 중립을 국정원이라든가 검찰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은 제 기능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잘못한 것이 있다면은 깔끔히 이제 벌어내고 새 정치를 위해서 이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이번 달까지는 추후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전두환 회고록 관련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법원이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을 인용을 하면서 이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1인 1회당 이 500만 원의 이 벌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전두환 회고록에는요. 네. 북한군이 이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북한군이 개입했다라는 내용이고 지금 법원이 문제 삼은 내용은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 관여하지 않았다. 네. 그리고 헬기 사격은 없었다. 헬기 사격은 국민들이 다 많이 보셨잖아요. 그 뉴스 시간 때. 네. 그 구멍이 난 거 이거 다 나왔던 거예요. 헬기 사격이 없었다라는 거하고 계엄군의 발표를 부정하고. 네. 그럼 계엄군 발표 없으면 사람이 왜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이 전두환 회고록에 쓰여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5.18 관련 단체가 이 배포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지 말라, 배포 못하게 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인용된 거란 말이죠. 전 이건 당연한 거로 봐요. 이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거 법원에 의해서. 법원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역사 왜곡이고 그리고 이건 사실관계가 다르다. 그리고 유가족 등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삭제하지 않으면 배포할 수 없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다 배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두환 회고록에도 뭐 상당 부분 사실 부분이 많이 거의 다 사실이겠죠.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이 잘못 기술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문제 제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해라. 지금 법원에서 이 부분을 한 33곳 정도를 이제 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33곳 정도를 삭제하지 않으면 배포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삭제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이 국민들이 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세 권으로 돼 있어 6만 9천 원인가 거의 7만 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삭제하지 않고 이제 법원이 판단한 거니까 삭제할 수밖에 없겠죠. 소설이 아니니까요. 그럼요. 예. 끝으로 두 분께 공통된 질문을 드릴 텐데요. 안철수 전 대표 전당대회 출마 선언하면서 당내 논란이 이제 계속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인데 좀 짧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임론, 적임자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전당대회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당대회가 순탄치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네. 국민의당 현역 의원들의 상당수가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이 전당대회 출마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또 안철수 측근과 안철수 세력들은 안철수 전 대표의 그 이제 측근 세력들은 일단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해서 당권을 잡아야지 민주당에 흡수되는 일을 막을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게 지금 팽팽히 맞서 있기 때문에 현재 구도로 볼 때 안철수 전 대표가 유리하게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전당대회 구도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천정배 의원과 정동영 의원이 연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당내 분란은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내일 뭔가 혁신안을 발표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둘러싸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장 교수님. 안철수 전 대표는 정치인이고 정치는 도전이고 국민의 시야에서 사라지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마음일 겁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도전이 있는데 대신 내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승부에서 지면 영원히 진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패가망신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안철수 전 대선 후보는 지금 해야만이 다음 대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첫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국민의당을 지킬 수가 있다. 야권 통합에서 민주당한테 흡수당하지 않고 호남을 기반으로 하던 전국 정당을 하던 그런 측면.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 뽑는 스타일을 보면 두 번 이상 떨어진 사람을 항상 뽑아왔습니다. 최소한 한 번 이상을 떨어진 사람을 대통령을 뽑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에 대통령 나온 사람 중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른 사람이 누구냐? 네. 홍준표 대표, 그 다음에 안철수 대표, 전 대표 두 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정치라는 것은 미래의 대선 주자가 있는 정당이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고 그걸로 다 모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내가 깃발을 꽂아도 내가 훨씬 더 유리한 국면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정치적 승부수 이런 것을 지금 내놨다고 봅니다. 네, 추후 상황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창열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